그래서 이분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 본질 또는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인간의 경우도 무엇이냐 할 때 인간을 이해하면서 무엇이냐, 다른 대상에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결국은 우리의 관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관념이라 생각했는지 그걸 얘기를 하려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들어봤죠. 피타고라스가 수학자인데 사실 우리는 수학자로 더 잘 알지만 피타고라스가 신비주의의 그런 교주로 더 유명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상까지 다 훑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훑을 시간도 없고 뭐 하면은 뭐 우리 물리적 한계상 제가 뭐 불가능하니까 제가 그건 생략하고 예를 들자면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죠. 그러면 1 더하기 1이 2고 2 더하기 1은 3이고 요런 것, 즉 우리의 또 다른 상징 언어, 즉 수라는 기호를 가지고 수도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 소통을 위한 하나의 상징 기호니까 우리가 한글을 쓰고 뭐 영어를 쓰고 일어를 쓰는 것처럼 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하나의 상징 기호예요. 근데 바로 그 수 1 더하기 1은 2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뭐 연필 한 자루 더하기 연필 한 자루는 두 자루 이렇게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요것만 1 더하기 1이라는 것을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그 다음 째는 1억 더하기 1억은 2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연필 1억 개, 연필 1억 개 해서 2억 개를 다 세어보고 2억 개다. 그렇게 알 필요는 없죠. 그죠? 1 더하기 1은 2다 해서 연필 한 자루, 연필 한 자루, 두 개 하면 두 자루 요걸 알게 되면은 나중에는 1억 개, 1000억 개, 그죠? 1조 개라도 천조 플러스 천조는 2천조, 연필 2천 천조 개, 또 연필 천조 개 가져와서 그걸 다 일일이 하나 둘 세어서 2천조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필요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리적인 논리 그런 것들은 이전 세대든 앞으로 태어날 세대든 아니면 우리와 언어는 전혀 안 통하고 우리와 같은 그런 문명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만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도 얼마든지 억이 되었던 조가 되었던 우리처럼 그런 수리적 추론을 해서 딱 참이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바로 그러한 관념만이 실제고 나머지는 다 가짜를 생각했어. 그래서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라고 우리 교재에 짧게 그냥 그 말만 나오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굴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 저 우리 뒤쪽에서 동굴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우리가 갇혀 있는 그 동굴 벽 안에 보여지는 그림자를 우리는 보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고 실제는 이 동굴 바깥에 있다. 그 동굴 바깥에는 이 플라톤은 이데아라 했고 그 이데아에 있는 관념만이 실제한다 이렇게 생각했어. 여러분이나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 도저히 그게 어떻게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도 금방 안 다가올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봤고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는 전혀 이 경험상으로 안 다가오기 때문에 제 설명이 여러분한테 그게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시대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시대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동양도 이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사람들 이 고대 히랍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것도 참 특이하죠. 그래서 인간을 봄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한 거. 뭐 인간이 육체는 인간 이해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고 그건 가짜니까 인간의 정신세계 그 중에서도 수리적, 논리적, 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정신만이 실자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을 이해할 때는 뭐 그러한 수리적, 논리적인 정신만을 이해하는 것을 인간 이해라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이때는 심리학이라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공식적인 학문은 생기지 않았죠. 금방 얘기한 대로 그 전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뭐 속된 말로 짱구 굴려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 이해를 한 것이 아닐까.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을 이해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상이하지만 교재에 보면은 플라톤과 많이 상이한 것처럼 얘기해놨지만 이건 뭐 교재 일장을 쓴 사람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상이한 부분도 있고 제가 나름 공부하고 알기로는 그 겉모양만 달랐지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이 플라톤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생각을 뭐 소위 정신이란 것과 물질이란 것을 별개로 생각하고 이 우리 몸을 포함한 인간을 포함한 이 물질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가짜 세계에 있는 것이고 진짜 세계는 이 시공간 바깥에 있는 정신적인 세계다. 그러면 인간을 이해하면서 있었어도 그 시공간 바깥에 있는 어떤 정신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임하셔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인간을 이해하고 할 때는 바로 그런 논리 수리적인 정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인간 이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 더 자세히 더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전달시키려면 우리 지금 심리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기라 철학을 해야 될 판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로만 하겠어요. 다음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심리학이 서양 학문이기 때문에 심리학 안에 지금 현대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견해가 여전히 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대 서양 문명의 어떤 출발이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바라본 세계관 그리고 인간관이 어떤지를 잘 이해하면은 지금 현대 심리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현대 심리학 중에서도 그러한 견해에 반하는 심리학들 간에 서로 논쟁하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정도로만 설명하고 다음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하는데 더 정확히 전문적으로 제가 소개를 하면은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좋아지는데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뭐 다른 챕터를 하면서 기회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렇게 일단락 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 신체와 정신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정신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재 읽어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많이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해놨지만 결국은 그 겉모습만 달라 뿐이지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마음과 정신은 별개다. 정신과 물질은 별개다. 마음과 육체 또는 마음과 행동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원론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중세 기독교로 이어져요.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한 아버지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바로 뒤를 이어서 바로 교부 철학, 즉 기독교의 교의를 그죠? 즉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운 두 거장들이에요. 즉 기독교 교리의 아버지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한 그러한 지식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들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러한 소위 철학적 세계관, 인간관 위에서 기독교 신학이라는 학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 마음과 육체와의 관계, 마음과 행동의 관계,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바로 기독교 교리를 이루는 틀이 되었어요.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중세의 철학은 신학의 하녀다. 철학은 신학의 하녀다. 이런 말 들어봤죠? 바로 그러한 어떤 분위기 하에서 즉 철학이라는 것이 세계관, 인간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지식 체계가 될 텐데 그것이 신학의 하녀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독교라는 큰 틀 안에서 세계와 인간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생각처럼 정신과 육체는 별개고 마음과 행동은 별개고 마음은 고귀하고 가치롭고 결국 시공간을 떠나서 어딘가에 그죠? 영혼이란 이름으로 있고 또는 정신이란 이름을 있고 그것이 어찌어찌하여 우리에게 몸에 임하여서 이 죄되고 가치 없고
시공간 안에서 언젠가는 죽어 없어지고 변화하는 이러한 몸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볍게 여기고 몸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그렇게 죄된 것을 여기는 그러한 사고가 그대로 서양 문화에 지금까지 뿌리가 그게 보이지 않게 남아있고 심리학 안에도 그렇게 지금도 남아있어. 물론 심리학 안에서 현대 와서 그렇지 않는 견해도 있는데 그 두 견해 큰 두 개 간에 계속 여기서 논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 이런 생각에서 동양이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학이라는 학문도 따로 없고 인간관과 세계관이 별개도 아니고 인간을 보더라도 육체와 정신, 마음과 뭐 행동 또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다루지 않아요. 그냥 다 하나의 현상이라 보는데 이 서양은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보는지 또 나름 설명하는 또 문화 인류학적인 그런 이론들이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이제 설명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 그러한 생각이 그대로 또 근대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데카르트 많이 들어봤죠? 데카르트가 바로 공식적으로 이원론의 창시자자 불러요. 뭐? 마음과 몸은 별개다. 즉 행동이라 얘기할 때는 바로 육체로부터 나타나는 보여지는 현상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과 몸은 별개다. 또는 정신과 물질은 별개다. 그것처럼 정신과 행동은 별개다. 그래서 진짜는 정신이고 마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행동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바로 정신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정신 마음에 의해서 행동이 그러하다 해서 행동은 결과고 원인은 정신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계속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공식적으로 이원론의 창시자를 하는데 바로 그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위에는 피타고라스로부터 시작하고 더 위에 거슬러 가서 뿌리가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까지 다 얘기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바로 공식적으로 이원론의 창시자라고 여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정신은 이 실제고 정신은 고귀하고 가치롭고 물질은 하찮고 더럽고 변화하는 것이고 인간을 이해하면서도 똑같이 세계관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인간에게서는 몸은 저주스럽고 하찮고 변하고 믿을 수 없고 정신은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을 이해하려면 정신을 들어봐야 되고 정신은 항상 오류가 없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 혹은 영혼의 모체 원래 있었던 자리는 이 육체가 있는 시공간 밖에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플라톤은 그것을 이데아라고 얘기했고 중세 교회에서는 당연히 천국이나 지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겠죠. 그렇게 내려온 그 뿌리가 심리학 안에 우리 이후에 살펴볼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밑에 보이지 않게 깔려 있어요. 다양한 심리학 접근법과 이론 중에 어떤 접근법과 이론들은 그러한 것들이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다면 이제 심리학을 좀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로크란 사람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텐데 영국 경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이전까지 지금 데카르트까지 얘기한 이러한 이원론적 생각에 있어서 인간을 이해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서 뭔가 새롭게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인간을 이해하면서 육체가 경험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관념, 정신, 영혼이라 해서 이 시공간을 떠난 어떤 곳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그것이 진짜인데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빌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즉 우리가 뭔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이 정신 영혼이 원래 시공간을 떠나서 있던 곳에서 알던 것을 우리가 단지금 회상해낼 뿐이다.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거기에 혁명적인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영국의 로커예요. 데카르트는 대표적으로 프랑스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이 서유럽의 대륙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사상의 대표자고 그 대륙에서 벗어난 그 섬나라, 큰 섬나라 영국을 대표하는 바로 사상의 대표 주자가 로커로서 이 대륙의 관념론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경험주예요.
로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린 백지 상태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얀 흰종인데 태어나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서 우리는 뭔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바로 그 인간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그래서 로크는 타부와 라사에서 우리 교재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경험에 의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했고 위에 사람들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새로 배우는 것은 없다. 다 정신 영혼이 과거의 이데아에서 뭔가 시공간을 떠난 어느 곳에서 경험했던 것을 알고 있던 것을 우리는 육체를 빌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그것을 다시금 재확인, 회상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뭐 세계를 이식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그 기준에 있어서는 많이 모자르죠. 그죠? 이쪽에서는 뭐 많이 모자르고 비과학적이죠. 그러한 역사를 가져 있었어요. 심리학이 아니라 그죠? 심리학이 뿌리가 되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서양은 그러한 역사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카르트의 그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제기한 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심신 문제라고 해요. 마음 심자에 몸 신자 해서 심신 문제. 즉 달리 하면은 마인드, 제가 쓸 수 없으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 프로블럼은 문제, 그죠? 노 프로블럼 할 때 그 프로블럼 문제, 바디는 신체, 마인드 마음에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 도대체 이 물질 덩어리인 이 바디에서 마음이라는 이 정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지? 하나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학이라는 그런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죠. 물체와 같은 그러한 물질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물질하고 그렇게 시공간 밖에 있는 추상적인 정신, 영혼이라는 다른 말로 마인드하고 이 사람들은 영혼,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을 서로 혼용해서 구별해서 막 쓰거든요. 그 어쨌든 이 시공간을 떠난 이것이 추상하고 구체하고 시공간을 떠난 것하고 시공간의 안에 있는 것하고 이것이 어떻게 서로 만날 수 있지? 이러한 질문을 언제까지 현재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 동안? 2500년 동안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걸 심신 문제라고 그래요. 이 심신 문제는 인간 이해와 관련된 학문들에는 다 가장 어려운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다루고 있어요. 철학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뇌과학 요즘 들어봤습니까? 뇌과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하여튼 인간과 관련된 어떤 정신 이것과 관련된 질문은 궁극적으로 심신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즉 시공간 안에 구체하는 몸과 시공간을 떠난 추상적인 마음이 어떻게 서로 만날 수 있지, 상호작용할 수 있지. 우리는 실제 이 소위 정신이라고 부르는 마음이라 부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것이 심신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심신 문제 자체가 풀 수 없는 지금도 확연히 대답을 못 내리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얘기한 이 내용을 볼 때 그 질문 자체가 엉터리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런 질문 안 해요. 심신 문제 자체가 없어요. 왜? 몸과 마음을 따로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그냥 동일한 현상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전통 때문에 그것이 별개의 실체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실체와 구체적인 실체가 어떻게 서로 만날 수 있지, 상호작용하는지 할 수 있지, 이 문제가 2500년 동안 탐구해 왔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어려운 질문이냐? 달리 생각하면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엉터리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엉터리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이 서양 문명은 그죠?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이러한 문명하에서 생겨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현재 서양 문명은 다 엉터리 헛발질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심신 문제라는 것이. 그런데 저는 심신 문제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냈는데 그죠? 문제를 여러분이 풀지 못했어요. 너무 어렵게 문제를 내서 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문제를 엉터리로 내가지고 그죠? 답이 없는 문제를 냈을 수도 있어. 어려워서 못 풀 수도 있지만 문제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답이 없을 수도 있어. 이 고대부터 시작해서 데카르트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지금 심리학에서도 있고 인간과 관련해서 서양 학문이 이해하는 그런 심신을 분리하는 심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서양 문명은 지금 그죠? 선사 역사가 없는 이전은 모르겠지만 선 기록이 있는 문명은 지금 2,500년의 문명은 다 그죠? 그게 말짱 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양 문명 하에서 이 전 지구적인 문제 발생이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심리학이 현재 어떤 상태이며 인간 이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처음 듣는 개론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이 잘 안 다가오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학문이란 것이 어떤 과목이 되었든 결국은 인간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인간을 대하고 어떻게 세상을 조작하고 무엇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글을 쓰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양식을 이렇게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러한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방식에 영향을 줘요. 자, 다음 편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많이 흥분했는데. 자, 이제 현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아까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했으니까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게 된 거예요. 어디 현대에 와서. 그래서 현대에 와서 분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심리학 실험실을 만들고 바로 아까 봤던 과학적 연구법을 통해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왜? 심리학은 아까 뭐요? 연구 대상, 인간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한 학문이었으니까 이때서야 이제 현대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에 대한 이해 중에서도 아까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도 다리를 만질 수도 있고 코를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귀를 만질 수도 있다는데 이 분트라는 사람은 인간을 이해하면서 있어서 어딜 봤냐면은 의식을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어. 자, 여러분 이미 그죠? 심리학 개론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그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죠? 무의식이 일단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 대화 중에도 야, 나 그 무의식적으로 한 얘기야. 그죠? 무의식적으로 했어. 모르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뭐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다는 얘기죠. 모르고 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바로 우리 안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달리 얘기하면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무언 그런 정신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 분터는 그런 것 말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의식적인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 의식을 조각 내서 기본 요소를 찾으려고 했어.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 우리 교재가 제가 있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없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노트해놨다가 나중에 읽어보길 바랍니다. 교재 22쪽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분트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지 말고 제가 첫째 단락 읽을게요. 교재 22쪽의 세 번째 줄입니다. 마음을 비유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즉 마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당시의 최첨단 과학이나 기술을 이용했다. 분트 시대의 최첨단 과학은 화학이었다. 당시에 잘 알려진 60여 개의 화학 원소로 이 세상의 모든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발견이었다. 그래서 바로 분트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분트의 심리학은 이 비유를 심리학에도 적용하여 실험을 통하여 마음, 그중에서도 의식의 기본 요소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마음 현상도 화학의 원소처럼 다 조각 내면은 그 기본 요소를 찾을 수 있고 그 기본 요소를 다시 합치면은 우리가 의식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화가 난다.
분노다. 화난다 하면은 그 화나는 그 감정, 의식은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걸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이게 화학에서 원소 발견하듯이 그렇게 연구한 거예요. 자, 복잡한 마음도 기본 단위를 찾아내어 궁극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트는 생각했다. 분트는 마치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물이 되고 물은 다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나뉠 수 있는 것처럼 복잡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환원적으로 마음의 요소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 요소를 결합하며 궁극적으로 복잡 다양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해하고 싶었다. 이것이 처음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출발했을 때 연구의 대상과 연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수소, 산소를 볼 수 없지만 물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인식 가능한 것은 상이 복잡한 마음이므로 그 마음을 조각조각 내어서 그 요소를 분석하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교재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이 22쪽에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인데 나중에 교재 구입하면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이번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이건 여러분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녹화할 수 있으면 녹화해서 다시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녹화 관련해서 안 된다면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의 기본 요소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트의 이런 연구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그 연구 대상을 분트의 의식 말고 무의식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도 했고 또 각각 연구 대상이 결국 인간의 연구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과 행동이 또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이고 그 마음 안에서도 소위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게 있으니까 아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코를 만지기도 하고 꼬리를 만지기도 하고 다리를 만지고 귀를 만지기도 하는 것처럼 이 연구 대상이 인간을 대상으로 마음과 행동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연구 대상으로 삼냐. 그리고 그 연구 방법은 또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구체적으로 또 어떤 전문적인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냐에 따라 6개의 학파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 이제 현대심리학 분트 이후에. 그래서 6개의 학파가 여기서는 구조주의, 기능주의, 정신분석학, 행동주의, 게스탈트, 인지주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6개 학파가 있는데 그걸 지금 살펴보려고요. 왜 이거 살펴보느냐? 아까 심리학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면은 아까 고대 이제 심리학이 서양 학문이니까 고대 그 히랍부터 지금 현대까지 살펴봤고 현대에 와서는 또 학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각 학파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안다면은 우리가 심리학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살펴보는 거요. 아까 코끼리 장미 코끼리 만질 때 다리가 어떻게 생겼다, 코는 어떻게 생겼다, 귀는 어떻게 생겼다, 꼬리는 어떻게 생겼다를 각각 그게 코끼리인 줄 알고 얘기했지만 그걸 다 모아서 누군가가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본 것이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학파를 살펴봄으로써 심리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조주의예요. 자, 여기 구조주의, 그죠? 구조주의, 이 교재에 나온 타이틀 그대로 옮긴 거예요. 구조주의, 즉 뭐 의식의 요소를 알아내자. 이게 구조주의예요. 바로 뭐요? 분트가 처음 심리학이라는 이런 학문의 창시자를 여기지는데 그 분트가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구조주의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의식을 요소로 어널리시스 분석하고 그 요소를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결합하면은 우리의 그런 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연구 과제다 생각한 거예요. 아까 데카르트가 이원론자다. 그 뿌리는 플라톤부터 시작했다 얘기를 했는데 이원론은 뭐예요? 인간을 들여다보면서 마음과 몸은 즉 심신, 마음과 몸은 별개다. 이원론인데 이 분트는 화학에서의 원소 발견을 빌어와서 의식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이건 화학은 뭐예요? 아까 60개의 화학 원소가 그 당시에 발견됐다고 하는 그 당시에는 60개의 화학 원소가 발견됐다는 지금은 이제 그 숫자가 더 많아졌겠죠. 근데 60개라는 얘기 이런 것은 이것은 이원론이야 다원론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은 모든 존재는 60개의
요소, 원소로 이루어졌다 했으니까 이건 다원론이에요. 아까 플라톤부터 데카르트까지는 정신과 물질 두 개로 환원된다 해서 이원론이고, 지금 60개의 화학 원소를 가지고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개 이상이니까 다원론이에요. 바로 이 분트가 접근하는 방식은 다원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뭐 의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화학 원소 모델을 빌어와서 여기에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봐요. 아까 동양은 전체적으로 바라본다 했죠. 세계 속에서 인간 안에서도 또 마음과 육체 나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항상 교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걸 본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 속에서 인간만을 똑 떼내고 인간을 또 데카르트까지는 마음과 육체로 똑 떼내고, 이 사람은 마음 중에서도 의식을 연구하는데 의식도 여기서는 그죠? 다원론으로 다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계속 분석, 어널리시스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있어. 정통적인 동양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왜? 우리 서양의 한 100년 동안 서양 이 문명에 우리가 이미 쇠뇌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동서양이 바라보는 그 견해가 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된 보편적인 그런 지성 세계를 이해하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둘 다 취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 양자를 다 통합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텐데, 서양은 이 분석하는 쪽에 너무 치우쳤다는 거죠. 사실 동양은 전체적으로 보는 속에 그 전체라는 얘기는 그죠? 이 요소를 전혀 안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죠? 요소도 있지만 전체도 있다라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분석 일관도의 그죠? 분석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견해보다는 그죠? 좀 더 통합적이죠. 우리 동양의 세계관 인간과는. 어쨌든 이러한 서양의 그런 문명의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분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지 이렇게 연구했기 때문에 요소주의라 부르기도 하고, 그죠? 결국은 최소 원소처럼 의식도 최소 요소로 분석하니까 환원시킨다, 리덕션 시킨다 해서 환원주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즉 계속 의식을 조각 분석해서 최소 요소로 환원시켜서 그 요소를 다시 합하면은 다양한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60개의 원소를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결합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요소를 구성하면은 그렇게 다양한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해서 구조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주의, 환원주의, 요소주의 이거 다 같은 걸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결합법칙, 요소로 분석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것을 밝혀낼 때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은 내성법을 썼어요. 내성법이 뭐냐면은 이것이 안내자, 그죠? 내외할 때 내, 안내자, 성자는 살필 성자예요. 그래서 안으로 살핀다 해서 영어로 인트로스펙션이라 그래요. 스펙트가 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스펙타클하다 할 때 그 스펙트가 본다는 뜻이요. 인트로는 안으로는 뜻이요. 안으로 본다. 인트로스펙션 뭐요? 나의 의식을 내 스스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경험하는 의식을 내가 살펴보려면은 뭘로 살펴보죠? 의식으로 살펴보죠. 내가 의식하는 것을 내가 살펴보려면은 내 의식을 가지고 내 의식을 살펴봐야 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익히 무의식이라는 것 있다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렇다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내 의식을 살펴봐서 그 요소를 분석하고 그 결합 법칙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의식밖에 의식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 내석법은 의식밖에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분히 주관적이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착각이나 착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성법이 과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이라 하지만 그죠? 아까 가스를 설정하고 관찰을 하고 검증을 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 내성법이라는 방법 자체가 상당히 비과학적인 요소가 많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주의 심리학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의식만 들여다봤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에 반기를 들고 기능주의 심리학에 나왔어요. 의식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요소로 분석해서 그걸 다시 합치면은 의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의식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것이니까 결국 의식이 무엇인지 what을 본 거죠. what, 무엇, what에 대해서 연구했다면은 이 구조주의는 기능주의는 야 그거 뭐 그렇게 알아봐야 무슨 소용있냐. 결국은 그 의식이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서는 기능에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무엇, what보다 how, 즉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how, 방법 어떻게 작용하는지 거기에 연구에 초점을 둔 것이 기능주의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주의 심리학도 결국 뭐예요? 의식만을 다룬 거죠. 자, 그래서 의식의 요소보다 즉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what보다도 우리 의식이란 것이 항상 주변 타인 그리고 뭐 환경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니까 그러한 상호작용하는 중에 일어나는 의식의 흐름, 즉 의식의 과정을 연구해서 그것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연구하자. 이것이 기능주의예요. 즉 구조주의의 반기를 든 거죠. 그런데 구조주의, 기능주의는 상호 다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자전거가 어떻게, 자동차가 어떻게 구조 만들어졌는지를 알면은 자동차를 타는데 상당한 도움이 돼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몰고 다니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죠? 자동차를 잘 몰고 다니지만 구조에 대해서 알면은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한편으로는 자동차 구조만 알았지 나는 운전면허증도 없고 자동차 운전할 줄도 못 아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와 기능은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불가분의 관계고 둘 다 아는 것이 인간에 대해서든 바깥 대상 세계에 대해서든 다 그것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자동차를 얘기했죠. 운전만 할 줄 아느냐 자동차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만 아느냐 그 차이가 다르죠. 그 둘 다 알다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주의 구조주의 둘 다 두루두루 알아놓으면은 아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그렇게 부분 아는 것보다도 같이 알아두면 좀 더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있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그죠? 바로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여러분 익히 잘 아는 프로이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